예, 어제 청와대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예정됐던 시간은 훨씬 넘겨 180분간 진행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초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범국가적 비상 협력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어제 청와대 회동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처리 합의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두 분 어제 오후에 있었던 청와대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 모습 쭉 지켜보셨죠? 굉장히 오랜 시간. 네. 그러니까 원래 당초는 4시부터 6시까지였는데 7시에 끝났습니다. 일단 분위기 또 어떤 형식이랄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뭐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가 만났다라는 게 의미가 크죠. 그동안 오자 회동이냐, 뭐 1대1 회동이냐, 야당 대표와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이제 신경전을 주고받았었는데 이제 경제 위기에 이제 직면해서 황교안 대표가 사실 어떤 면에서 양보를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1대1 회동을 이제 고집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만남으로써 거의 대부분은 일단 뭐 일본의 그 경제 보복, 경제 수출 규제 이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니까 또 뭐 상당히 의견이 이제 일치가 됐고 물론 이견이 있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어쨌든 그 모임 자체가 뭐 구체적이고 뚜렷한 어떤 그러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일본 정부에게 주는 압박의 의미도 있다고 보고 저 국민들이 볼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정치권과 또 국민들 또 일본에 던지는 메시지까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번 회동은 황교안 대표가 이제 오자 회동 문제, 사실 오자 회동이라는 게 이게 국회가 원내 교섭 단체가 있고 또 비원내 교섭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의 정치만큼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크기가 다른데 그걸 똑같이 한다는 사실은 약간 좀 보자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같은 겁니다. 과거 대통령이 대신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멀리합니다. 대의기구를 멀리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어떤 형식상 그 어전상의 형식상 실질적인 대화의 그 진척 여부에 관한 문제였는데 어쨌거나 황교안 대표가 워낙 어려운 시기만큼 이런 5당 대표회담, 청와대가 고집했던 5당 대표회담을 수용했습니다. 해서 진행된 것인데 저는 이번 계기로 뭐 국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안보 상위 위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을 떠나서 양자회담 또는 원내교섭단체 대표, 원내교섭단체 정당 대표회담 뭐 이런 형식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제 갑자기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시다고 하는데 평소에도 좀 그렇게 해서 자주 이야기해서 국난을 같이 극복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회동 후에 공동 발표문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쭉 내용을 보셨을 텐데 큰 틀에서는 일단 4가지였어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싶은 대목이 있다면 어떤 거? 일단 뭐 그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 그 설치겠죠. 그 대책위원회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그건 뭐 여야 정부 같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범위가 큰 거죠. 그야말로 범국가적인 비상협력기구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고 어쨌든 여야가 지금 이 이제 경제 보복에 대한 대책이 다르다 하더라도요. 초당적으로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을 이제 철회해라라고 이제 주장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또 제1야당이 또 다른 쪽으로 그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합의문이 나왔다라는 게 물론 합의문의 형식은 아니고 공동 발표문의 형식이지만 적어도 그 부분은 합의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런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단지 이제 대일 특사 파견 이런 부분들 이건 황교안 대표나 손학규 대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미시적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뭐 방법이 약간 다른 것이지 그건 뭐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변수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조정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큰 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어제 오후에 이제 회담을 마치고 회동을 마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 대표가 대변인 비서실장과 함께 공동 발표문 내용을 조율하는 장면입니다. 서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담긴지 저것도 참 이색적이었는데 어제 발표문 내용에 혹시 이런 거 좀 담겼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하시는 게 있었나요? 어떻게 보시면 최 교수님? 아마 야당 입장에서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나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정부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길 바라는 왜냐하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국민을 덜 위험하게 하고 더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대일 전쟁을 선포하고 죽창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과거의 봉건국가 시기에 국가의 무능을 드러냈을 때
민초들이 스스로 나서긴 했지만 지금 시기는 굉장히 그 복잡다단하고 또 글로벌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대일 특사라든가 외교적 해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든가 하는 이런 대목이 빠진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가 합의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제 꼭 이것뿐 아니라 예. 경제 해법, 심지어 그 원전 탈원전 문제, 또 4대강 문제 여러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정부로서는 이제 대일 기조로 똘똘 뭉치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네. 테고요. 정부, 청와대라든가 여당은 지금 뭐 최근에 청와대나 정부 내 그 대리를 보면은 경제 협력을 맞서자는 거라든가 약간 굉장히 대일 기조가 강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되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찾아라고 하는 이런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교적 해법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표현에 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야당으로서는 이걸 합의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공동 입장 발표문을 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분께서 뭐 대일 특사 얘기를 공유하셨기 때문에 야사당 대표가 다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방법론은 차이가 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낙연 총리를 보내야 된다, 아니면 민간까지 같이 보내야 된다. 대표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더 협상 이후에 좀 상황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특사나 고위급 이제 인사의 그 파견 문제는 당연히 해법이 된다면 뭐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한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전 특사 파견이 뭐 기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해결을 위해서는 뭐 특사 파견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한일 정상이 만나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조치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고 특히 8월 1일 날 화이트리스트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말하자면 안보 우방 국가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거거든요.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조건 특사 파견을 제한하는 거는 하나의 카드로 분명히 갖고 있는 건 맞는 것이고 뭐 그렇게 당연히 갖고 있겠죠.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특사 파견을 이제 불쑥 그 일본에 제안하는 건 조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라.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얘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일본이 지금 뭐 국장급 협의 자체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지금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과장급 만났을 때도 굉장히 좀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예. 일부러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 거라고 해석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이나 특사 파견이 전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중요한 카드이면 분명합니다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한 다음에 일본의 상황도 좀 보고 우리 국내 상황도 보고 그리고 이게 해외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을 좀 보면서 명분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특사 파견의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제 정용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상황에 따라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심상정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요? 어제 이 5당 대표들이 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뭐 약간 우파 정당도 있고 또 좌파 정당도 있고 또 뭐 민족이냐 뭐 동맹이냐 이런 데 생각도 다를 테고 한데 어제 아마 그 일부에서 왜 우리가 일본한테 이런 정보를 주느냐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상호 협력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어떤 그 좀 앞선 그 위성 정보라든가 이런 걸 받는 것이고 지금 한일, 일본, 한국, 일본, 미국이 특히 북한의 미사일,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탄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후로 이게 일본 열도라든가 동해라든가 이게 하고 우리 한반도에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한국의 이런 그 정보 교류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 절박한 문제고 또 우리가 사실은 협상의 여러 거리들 우리가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되거든요. 일본의 보복 조치는 잘못된 것이지만 네. 안보 협력은 해야 됩니다. 똑같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지금 노출돼 있거든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우리가 먼저 불을 사르는 것은 상당히 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그 여러 외교적 해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실은 이게 징용 피해자 해법을 두고서 정부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국민의 감정 또 우리 대법원의 판결 그런데 일본은 65년 한일 기본조약 당시의 협정 이걸 가지고 서로 대립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좀 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다면은 한일 기본조약에서 명시된 대로 이런 이견이 있을 때는 제3중재위원회로 가자 했는데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경제보복 조치로 국제이론이 있을 때 우리가 경제보복 조치를 풀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에서 그 징용 피해자 해법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외교적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 이론이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편을 편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해치는 이런 경제 보복은 안 된다라는 국제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보복을 풀면서 그 해법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견을 풀어보자라고 하는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차라리 이때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이낙연 총리, 일본 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강창일 한일 의원연맹 의장이라든가 모두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나서서 해법을 제기한다면은 일본 정부로서 상당히 좀 원하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강제징용 판결 논의할 네. 중재위 구성 시한 뭐 일본이 정했죠. 저희들이 뭐 사실상 거부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하지 거부한 않았습니다. 거죠. 예, 시한이 그렇다 보니까 지났으니까. 네. 오늘 고노다라오 외무상이 오전 10시 10분에 남간표 주일 대사를 초치를 했습니다. 뭐 네. 항의를 한 거죠. 왜 답을 안 항의한 주느냐 항의한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미일 안보정보보호협정 이야기가 예. 정의용 안보실장 입에서 나왔거든요. 어떻게 맞불로 볼 만한 카드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그 한일 그 군사협정, 정확하게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2016년도에 맺어진 예, 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지소미아라고 그러죠. 이제 제너럴 뭐 이제 그 긴 시큐리티 오브 뭐 좀 나오는 건데 이걸 당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좀 조금 섣부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다른 부분과 같이 연계시켜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아직 파이트리스트 배제가 완전히 이제 구체되지 않고 거의 뭐 기정사실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7월 31일 또는 8월 1일이. 그런데 지금 한일 군사보호협정 이 부분은 미국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이라는 측면이고 원래 이제 한미일 군사협력의 약정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미국 쪽의 이 그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한일 간이 하자라고 해서 됐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처럼 당장 파기를 선언하는 건 굉장히 이거는 뭐 큰 명분이 없는 것 같고 단지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런 말을 한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예.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우리 이 보호협정도 파기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다 어쨌든 이 보호협정은 뭐 유익한 건데 지금 일본이 워낙 지금 이제 생각이 분명해 보이잖아요. 단순하게 선거용도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지금 말씀처럼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생각이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가 전혀 달라요. 특히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채무 채권 관계 해소다라고 보는 것이고 일본은 거기에 피해 당사자들의 그런 어떤 그 배상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65년도에 청구권 협정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부당하게 지금 일본이 그것을 경제적인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안보적인 문제도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는 있는데 예. 당장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저는 큰 명분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산업부도 오늘 오전에 반박 브리핑을 냈고요. 그리고 오늘 중으로 일본 외무성 역시 담화문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회동에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난 네네.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1대1 회동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 성사되지 않았지만 1분 30초 정도 짧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더 좀 주목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두 모습을 비췄는데 표정이 좀 굉장히 진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좀 했을까요? 국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짧은 순간이지만 서로 협의할 일이 있었을 테고요. 저는 뭐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위기의 국면에 들어갈수록 대통령께서 어쨌든 지난번 총선 당시에는 가장 많은 국민 득표율을 얻었던 정당입니다. 의석수도 지금 2당이고요. 뚜렷한 2당이고 국민의 한 30%를 이상을 대표하는 정당인데 그 정당을 배척해서 특히나 그 정당에서 또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걱정하는 대목들을 다 담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 예. 정당이라면 더더욱 만나서 앞으로 정말 저녁 식사도 같이 하시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하게 되겠습니다. 1분 30초 가지고 단독 회담의 성격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너무 단독 회담의 성격이라기보다 그동안 두 맞습니다. 사람이 따로 이제 만나는 모습을 많이 이제 보이고 싶어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네네.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두 사람이 이렇게 단독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좀 포착된 맞습니다. 모습 예. 그리고 그 표정이 굉장히 좀 진지했던 모습 맞습니다.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두 사람 간에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었지 제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보자면은 오자회동이라 했지만 사실은 어제 언론의 포커스는 양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뭐 사진도 각도도 그렇고 예.
예. 모든 대화의 초점도 그렇고 물론 손학규 대표도 등장하시고 또 심상희 대표 등장했지만 발언의 비중,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자면 사실상 그것이 이제 국민이 바라는 것이거든요. 예, 좀 실질적인 어떤 대화를 해주는 것을. 예. 어제 대통령이 저 1분 30초인가요? 90초. 예, 맞습니다. 저 이제 잠깐 이제 말씀 끝나고 저녁을 같이 먹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렇게 1대1 양자회동을 원했었는데. 오자회담, 오자 같이 저녁하자는 예, 그런 뜻이었다. 식사를 같이 아니, 하자고. 그것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 일정이 아니겠어요? 있다고 그랬다죠. 예. 홍기현 대표가. 예. 글쎄 그런 부분 물론 일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2시간, 3시간에 다 못 나온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5명이 다시 또 술에도 한잔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좀 한결 더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그럼 마저 여쭤볼게요. 자, 어저께 자리 1년 4개월 만에 어렵게 만난 자리인데 어제 손 대표도 그랬고요. 정동영 대표도 그랬습니다. 이런 자리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정례적으로. 그때 여야정 상설협의체 작년에 만들었는데 한 번 열리고 말았어요. 말았죠. 사실 뭐 없는 건 아닙니다. 만들 수 있는 자리는.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무슨 꼭 의제를 조율하고 오늘은 꼭 이런 부분만 한정하자라고 서로 뭐 실무 협상 이런 거 할 거 없이 번개 모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도. 그래서 밥도 먹고 예. 식사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또 쟁점이 있을 때는 또 민감하게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당 대표하고만 얘기할 수도 있고 1대1로 막을 수도 있고 너무 이걸 1대1이냐 오자회동이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 그리고 교섭단체냐 아니냐. 전 사실 우리나라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이 너무 엄격해요. 20명은 사실 쉬운 의석수가 아닌데 그런 것도 좀 벗어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또 5명에서 밥 먹으면 또 밥도 먹고 예. 또 술도 한잔 곁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접점이 찾아지는 거거든요.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만남 자체가 뉴스화되고 이런 것들은 좀 어제 모임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야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이 더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저는 뭐 상당히 전국 자체가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협치라든지 연대 이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예.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좀 스킨십을 늘려야 그렇습니다.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사실 그동안 좀 언론과의 노출도 꺼려했고 지금 좀 행보를 좀 주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회동을 한 후에 그럼 그 이후의 행보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도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제 큰 리더십을 보여주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자회담을 단호하게 제안을 했고요. 사실은 양자회담을 제안한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정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허심탄회한 국정을 논의한다면 사실은 대통령이 탁 받아가지고 협력해달라고 하면 야당 대표가 오히려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밖에서 막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으니까 협력해 주십시오 하면은 야당 대표가 어떻게 냉정하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거절해 왔어요. 오자를 하면서 왜 이런 게 있냐면 사실은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만 대통령이 우리 정당 대표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정당의 의견을 존중한다기보다는 그냥 형식 갖추기로 대통령의 큰 리더십을 보여준 하나의 뭐 소품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정당의 의견이 다르고 조율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기회처럼 이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도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다 생각하고요. 예. 자주 만나서 정말 양당이든 삼당이든 그런 좀 진짜 국정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손학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 만족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추경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0번 이상을 추경 합의를 조금 도움을 달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안 됐어요. 사실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각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 마지막 단판일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내용 나온 거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나 오신환 원내대표 원포인트 혹은 투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다음 주에 지금 쌓인 현안들 많지 않습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야당, 한국당이 주장하는 거는 정경도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적어도 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제 정동영 대표도 그 얘기를 지금 하긴 했어요. 그동안 이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좀 여당 쪽에 그 친화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어제는 조금 결이 다르긴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추경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 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그런 사안 가지고 국방장관 해임할 그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제 대통령도 침묵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뭐 그건 저희 개인 생각이니까. 제1야당으로서는 그런 생각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두 부분이 연계될 것이냐 이건 또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추경이 지금 워낙 오래됐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재난재해하고 이제 내년 총선용 이른바 야당의 주장에 의하면 그 성격은 좀 이게 분리시키자라는 건데요. 그것도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제도 이제 경제보복,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과 여야 5당이 만났는데 거기 추경 3천억도 또 포함이 된 거예요. 이번에 부품 소재 관련 예산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른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 추경을 이 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과 연계시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추경은 추경대로 하고 뭐 제1야당으로서 또 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또 계속 주장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계속 1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오늘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7월 임시국회도 안 연다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추경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과거 야당들도 서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대체 추경을 통과시켰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제1야당이 그렇게 하려고 보는데 너무 사람을 애를 먹이는 것 같아요. 대통령 어쨌든 추경 이거는 좀 다른 건 이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제 좀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제 본회의 마지막 날이 하루 전날이었으니까 어제가 뭔가 좀 될 줄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전에 정승 국회에 계셨잖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여러 번 냈었어요. 근데 저기 원내대표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예, 이제 각자 의견이 있을 텐데 추경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역대 추경이라는 게 좀 얼마 전에 추경 의원이 이제 예산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경 의원이 이제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은 지난해에도 추경의 절반 이상이 미집행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자꾸 무슨 예산을 자꾸 쓰는데 국회의 역할이 뭡니까? 국민이 그 돈이 세금, 국민이 낸 혈세를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제대로 쓰이게 할 것이냐, 일자리 예산을 수십조를 썼다는데 일자리가 늘어났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다급하니까 일단 예산을 많이 타서 이곳저곳 많이 뿌리고 싶겠죠.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 특히 국민의 세금을 아껴서 경제를 정말 알뜰하게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따져보는 것이 그래 통틀어서 추경을 반대한다 이건 아니고요. 추경도 근데 재난 추경은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묶어서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좀 이런 예산은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 아니냐. 이건 너무 선심성 아니냐. 선거용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리해서 하나하나씩 분리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과정도 넓게 보자면은 추경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될 추경과 또 그렇지 않을 서로 이제 논란 대상이 되는 추경을 구분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예, 정두원 의원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하고요. 오늘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빈소가 차려진 이후에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조문을 했고요. 어제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도 조문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마지막 선택 또 이게 많은 분들한테 좀 충격적인 일이어서 남긴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정돈 의원이 전 의원입니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은 몰라요. 주변에서 얘기는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어떤 방송이나 어떤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대화 얘기나 어떤 대화 주장 이런 것들 보면은 정파적이지 않은 것만은 분명히 보였어요. 출신은 물론 새누리당 출신이고 한나라당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은 울림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정돈 의원의 빈소에 다녀간 분들도 꼭 친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부분들, 우리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좀 당파적이거나 편파적이거나 편향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좌우 간의 뭐 어떤 그 이념 문제도 좀 그렇고 그런 점에서 정돈 의원이 남긴 게 큰 감동을 주거나 우리 사회에 교훈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 교수님. 네, 이번 정부 이후에 뭐 여러 수사 과정도 있었고 정도는 수사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경남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창원시장 전 후보가 자살을 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소식이고 정말 전부 놀라운 소식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정치적 실현이 있더라도 목숨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이 가족이라든가 또 이웃에 미친 충격이나 슬픔 같은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제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최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파를 넘어서서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던 그런 것들이 참 아쉽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 죽음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 굉장히 참 울적하고 한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더라도 같이 좀 보듬고 나가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